안녕하세요. 노무사 1차 경영학 강의를 하고 있는 이근필입니다. 오늘 첫 시간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이제 경영학의 기초입니다. 기초라는 경영의 기본 개념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일단 경영학의 정의에서부터 경영의 정의는 뭐 여러분들이 내리셨어요. 그런데 우리 교재에 있듯이 피터 드러커 선생님, 경영학, 현대 경영학의 대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이죠. 이분께서 이제 몇 가지 이 정의를 내리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기업이라는 거는 기업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자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경영이라는 거는 어떤 자원을 어디다가 쓰는가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에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영 자원을 사용하는 방법을 결정해가는 과정이다. 그게 바로 경영이다. 이런 결정한다는 거, 의사결정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이라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경영학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경영을 하여야 하느냐, 경영이 지향하는 바는 뭐냐라고 할 때 이 두 가지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효과성과 효율성에 관련된 이야기들인데요. 효과성은 내가 하려고 하는 걸 하고 있느냐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목표 달성에 기여하느냐, 내가 젓가락 100개를 만들 거야 라는 목표를 세웠어요. 그럼 100개를 만들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목표 달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 100개를 만들려고 했는데 90개밖에 못 만들었어요. 그러면 목표 달성률이 90%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상태인 거죠. 효과성이 이렇다고 하면 효율성은 뭐냐? 자, 젓가락 100개를 만드는데 원료는 얼마나 들고 도대체 내가 시간, 내 노동은 얼마나 들어갔느냐? 가급적 원료를 적게 들고 내 노동도 적게 들어가는 게 똑같은 100개를 만들어도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것, 수단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 효과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영은 이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학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되는 것들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을 할까? 목표 달성을 어떻게 하지? 자, 그럼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방법들은 뭐가 있지? 그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라는 고민들을 경영에서 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요거에 이제 다른 개념입니다.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유사하지만 어떤 준거치, 어떤 기준을 갖고 이야기하느냐에 관련된 이야기들인데요. 수익성은 내가 얼마를 10,000원을 투자를 했어요. 증권, 예를 들어 증권이라고 하면 10,000원 투자해서 얼마를 벌어야 하느냐고요. 10,000원 투자해서 100원 버는 거에 좋은 건가 아니면 10,000원 버는 게 좋은 건가. 그러니까 투하 자본과 이익의 관계. 그래서 수익성이 높으면 경영학적으로 선호되죠. 그건 누구나 그렇잖아요. 경영학이라고 하면 경영학에서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원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경영학의 원리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고 삶을 사는 원리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풀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시험 문제를 풀거나 또 다른 개념들을 공부하시고 제가 말씀드릴 때도 그 부분을 계속 생각해 놓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수익성, 그 다음에 경제성이에요. 내가 10,000원어치를 요걸 만들려고 돈이 들어갔어요. 내 노동력이나 원료나. 그런데 팔았는데 10,000원이 안 돼요.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경제성, 투입한 가치와 산출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경제성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거 왜 경제 원칙, 뭐 최소 투입의 최소 생산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인 거고요. 생산량은 얘는 가치면 얘는 양, 퀀티티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를 내가 투입했는데 얼마가 나왔느냐 결과적으로 그런 얘기예요. 전반적으로는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단어는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는데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중요한 건 이 단어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는 전체의 그림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경영학이 몇 가지 단계를 통해서 발전을 했어요. 이런 부분이 시험에 나오지는 잘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 배경 지식 삼아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출발이 독일 경영학입니다. 독일 경영학은 경영학이라고 보기에는 좀
경제학에 가까운 각각의 경제학은 크게 거시경제학에서 보면 크게 생산의 주체인 기업, 소비의 주체인 개인, 그리고 생산과 소비를 컨트롤하고 생산자이면서 동시에 소비자이기도 한 정부, 이 각각의 이 세 주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다루는 학문이 이제 거시경제학인데, 그 거시경제학의 연장선상에서 각 기업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는 것이 기본이 된 게 독일 경영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경영학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런 독일 경영학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경영학, 개별 기업은 어떻게 움직여야 하니에 관련된,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니, 어떻게 하면 이익을 많이 얻을 수 있니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미국 경영학이고 현대 경영학의 기반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이란 나라는 그런 나라잖아요. 이렇게 그 아시아권에서 먼저 문호를 개방하고 서구의 지식들을 받아들여서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과 미국의 경영학들이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본 경영학을 이루었고요. 우리나라는 안타까운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일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으니까 당연히 일본 경영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초창기에.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제 그 미국으로 직접 공부를 많이 하러 가시면서 미국의 경영학을 공부하게 된 거죠. 미국 경영학은 경영학의 총본산이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유학을 가셨어요. 그래서 박사님 하시고 그러니까 공부하고 돌아오신 거 가리키면 미국 경영학의 역사를 통해서 미국 경영학을 배울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까지 우리의 과정이고요. 지금은 거의 미국 경영학을 기반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문제는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요게 이제 시대별로 요게 이제 고전 경영 이론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끊기는데요. 저기 과학적 방법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때는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냥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일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기계처럼 하나의 그냥 생산을 위한 투입 요소로 본 시점이에요. 그래서 막 뺑뺑이 돌리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막 여기서 지금 이거 지우는 것도 동작을 다 끊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걸 지울 수 있을까를 막 연구하는 그런 시기였다고 보시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사람이 너무 피폐해지잖아요. 우리 그 찰리 채플린의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관련된 뭔가의 변수가 있구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인간관계에 관련된 거, 조직의 균형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량경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숫자로 의사결정을, 이제까지 그냥 감으로 그랬던 거야 라는 것들을 숫자로 이렇게 계산해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또 여기까지만 해도 또 개별적인 것, 경영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 시스템으로 보면 폐쇄되어 있는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이제 요때서부터 그게 아니구나, 외부랑 뭔가가 들락날락하고 그러면서 이게 동태적으로 막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이론들이 생기고, 복잡성 이론까지, 복잡성 이론은 뭐 딱히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 겁니다. 왜 길 가는 아이가 뭐 고양이를 한 대 발로 툭 찼는데 걔가 누구를 핥히고 뭐 어떻게 돼서 결과적으로 뭐 큰 일이 났다, 뭐 이렇게 하면 전혀 예기치 않았던 하나의 작은 사건이 큰 결과를 일으켜진다는, 이게 굉장히 세상이라는 게 복잡하게 얽히설키 엮여져 있다는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경영학적 현상들을 규명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쭉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우리가 미국 경영학의 주요한 흐름 몇 가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고전적 관리론입니다. 과학적 관리론, 그다음에 경영과정론, 관료적, 요 세 가지를 뭉쳐갖고 고전적 관리론이라고 하는데요. 하나 보면 인간은 요 이론들의 기반이 되는 거는 인간은 합리적이다. 근데 이 합리적이라는 거는요, 그냥 우리가 그 사람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합리적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학 공부할 때 아담 스미스가 왜
합리적인 소비를 할 거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서 수요가 이렇게 올라가 가격이 이렇게 움직이면 수요가 이렇게 움직일 거고 공급은 이렇게 움직일 거다. 가격을 기반으로 해서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움직일 거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서 가격이 결정될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전제는 뭐냐면 우리가 시장의 모든 사람들이 팔고 있는 동일한 물건의 가격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가 실제적으로 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합리적이라고 하는 게 정말 초인적인 합리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옳은 결정을 할 수 있고 모든 정보를 내가 갖고 있고 그걸 분석해서 올바른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의 초자연적인 합리성을 전제를 하고 있는 그런 학문인 거고요. 과학적 관련의 테일러, 길브레스 포드라는 분, 경영과정론의 페이웰, 관료종론의 베버 이런 분들이 관련된 몇 가지 이론을 제시하셨는데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입니다. 우리가 경영학 공부하면 맨 먼저 나오는 어르신이세요. 이분은 공장에 이분이 이렇게 막 대학 나와서 막 연구하신 그런 분 아닙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해서 공장 다니던 분이셨는데 이 보다 보니까 이 시간 이게 하나의 작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동작이 있잖아요. 요거를 좀 표준화시켜서 발전시키면 생산량이 엄청 늘어나고 효율이 늘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참 이렇게 그 동기가 뛰어나신 분이죠. 어쨌든 그래갖고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정상적으로 일을 한다면 한 사람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은 이만큼이야라는 표준 과업량을 설정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 표준 과업량을 기준으로 해서 요거보다 잘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과급을 지급을 해줍니다. 못한 사람은 거기에 따라서 조금 빠지겠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려는 동기가 부여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시간 동작 연구를 통해서 효율성을 높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이 향상되는 겁니다. 생산성이 향상됐다는 거는 투입된 자원 대비 아웃풋, 산출된 게 훨씬 많아졌다는 얘기거든요. 생산성이 향상되니까 기업은 어떻게 됩니까? 노무비가 개별 노무 성과급을 주니까 개별 노무비는 높아졌지만 실제로 생산된 물량이 많아졌으니까 실제로 보면 생산 물량에 들어간 노무비는 적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노무비가 실현이 됐습니다. 생산자, 공장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개인으로 보면 고임금을 받게 된 거죠. 실제로 보면 성과급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말도 안 돼 보이는 저노무비 고임금이라는 게 가능해졌다라는 게 테일러의 공헌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개인의 성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차별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이런 표준 과업량을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획부, 요즘으로 따지면 뭐 스텝 조직인데 어쨌든 기획부라는 걸 만들어서 이거를 계속 고민하는 사람들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시간 동작 연구를 효율적으로 막 연구해서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고 효율적으로 동작을 해서 과업량을 설정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기획부.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뭔가 누가 누구를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현장에 있는 사람, 기능식 직장이라는 게 무슨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직장, 조장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조장들이 그 일들을 가르쳐 주게 만드는 기능식 직장 제도.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치느냐? 작업 지시표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다 표준화 시킨 거죠. 그래서 요 시스템대로 이렇게 해 하면은 될 거야라는 거로 만들었다. 그것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억해 두실 거는 전후부비, 고임급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반대편에 동시대에 포드라는 분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포드 자동차의 그 포드입니다. 이분은 조금 더 정형화시킨 것들이 아까 말했던 표준화, 단순화, 전문화 요 세 가지를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이분은 컨베이어 벨트라는 거, 왜 그거 보면 이렇게 어디 공장 생산 조립 나가면 쭉 같이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앉아 있고 물건이 움직이고 거기서 계속 조립하고 넘기고 하는 그 컨베이어 벨트를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그렇죠. 이분은 봉사주의라는 걸 기업의 사명으로 삼으셨는데요.
실제로 보면 그 컨베이어 벨트 때문에 정말 인간의 노동이 힘들어지게 된 결과를 내기도 했어요. 조금 살펴보면 이게 3S라고 했는데 이게 표준 그러면 스탠다드, 단순, 심플, 전문화, 스페셜 뭐 이런 겁니다. 그렇게 세 가지를 만들었는데 일을 표준화시켰어요. 그리고 일을 막 잘라놔서 복잡한 동작이나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걸 딱 잘라놔서 단순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일을 표준화된 단순한 일을 계속 반복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문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하면 효율이 엄청 높아지게 되는 거죠. 사람이 나중에 알게 됐지만 사람이 아프고 병들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한 효율을 나타냅니다. 그분이 근데 이렇게 만들었던 이유는 뭐냐면은요. 이분이 생각은 또 굉장히 그 휴머니즘입니다. 소비자에게 낮은 가격. 그러니까 이렇게 대량 생산으로 해서 효율을 높여갖고 물건이 싸게 공급시키고 그것이 고품질의 상품을 제공하는 거가 기업이 해야 될 일이다. 그래갖고 우리가 사명 나중에 기업의 비전, 미션 이런 얘기 할 텐데 그때 이 포드 자동차의 이 당시의 미션은 지금도 기업의 미션을 설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밑에 뭐 미션이 그런 겁니다. 무슨 뭐 우리는 몇 년도까지 우리 직원들이 우리 포드의 T 모델을 타는 뭐 직장으로 만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에게는 고임금, 어떻게 생산성이 향상됐으니까 소비자에게는 저가격으로 물건을 제공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테일러의 이론과 같이 비교해 보시면 여기는 고임금 저가격이라는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두 개를 좀 비교들 많이 하는데요. 테일러는 과업 관리, 그러니까 개개의 과업들을 어떻게 표준화시키고 어떻게 단순화시키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까를 고민했다면 포드는 컨베이어 벨트가 쭉 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저기서가 동시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동시 관리를 실시했다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테일러는 작업자 개인의 능률, 포드는 전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 의한 전체 효율을 중시하셨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임금 전후비, 여기는 고임금과 저가격 이런 게 이제 객관식 보기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뭐 이런 건 중요할 것 같지 않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런 이론들 중에서 이제 판단하셔야 될 길브레스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테일러하고 비슷한 일을 하셨던 분들인데요. 그 마이크로메틱 동작 연구를 훨씬 더 이렇게 그 꼼꼼하게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동작을 이렇게 막 캡처해서 요즘으로 따지면 캡처해서 컷 바이 컷으로 볼 수 있는 뭐 이런 기계도 개발하셨고요. 그거를 통해서 동작을 봤더니 우리가 확인해 봤더니 동작이라는 게 몇 가지의 기본 동작으로 구성이 돼 있구나라는 거를 발견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막 이모티콘처럼 만드는 부호화시켜서 서블릭이라는 거를 개발하셨어요. 서블릭은 뭐 저 길브레스가 영어로 이렇게 있으면 그걸 거꾸로 쓰면 서블릭입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고전적 관리론을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셨는데 그래서 생산성과 능률이 올라는 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기계화되고 노동이 착취되고 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안적 연구들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과정에 그 전에 페이얼의 개념도 하나 더 보고 가시죠. 마찬가지로 고전적 관리론의 개념입니다. 페이얼은 요분은 아까는 이 각각의 생산에 관련돼서 고민을 했잖아요. 근데 이분은 기업 전체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기업이라는 건 아까 경영이라는 건 경영의 목표가 있다고 했는데 그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려고 하고 이렇게 봤더니 대개 한 6가지 정도의 영역이 있더라. 그 영역을 잘 관리해야 기업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한 영역인데요. 6가지 관리 영역은 기술적 활동, 영업 활동, 이제 표현은 상업 활동이라고 당시에는 또 많이도 했는데 재무라는 거는 돈을 어떻게 조달해서 갖고 와서 무슨 방법은 내가 돈을 냈던 아니면 외부에서 빌려왔던 증권을 발행해서 그 주식으로 인한 주식 자금이 들어왔던 조달을 해서 그걸 어디다가 쓸래? 공장 사는 데 쓸래? 아니면 일단 예금해 놓을래? 이런 자본의 운영에 관련된 거. 회계는 돈 들어가고 나가는 겁니다. 실제로 돈이 들어가고 나가는 비용을 집행을 하고 뭐 구매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그다음에 보전적 활동이라는 요즘은 좀 쓰지 않는 개념이긴 한데요. 사람도 보존을 해야 되고 우리 갖고 있는 땅과 건물 뭐 이런 것도 공장도 보존을 해야 되고 갖고 있는 재고도 보존해야 되고 보전적 활동 이렇게 5가지 활동 그리고 이 5가지 활동을 전반적으로 통합한 관리적 활동으로 생각해서 6가지의 관리 영역이 있더라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관리에는 몇 가지 원칙들이 있더라 일을 하는데 그래서 이걸 뭐 달달달 이런 거는 외우시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쭉 봐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분업을 해야 되겠더라.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야 되겠더라. 또 규율이 있어야 되겠더라. 명령 통일해야 되겠다. 이 사람 저 사람 명령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침 일원화 이렇게 일을 하는 방식 매뉴얼은 한 가지여야 하겠더라. 개인 혹은 부서의 이익보다는 전체의 이익이 우선이 돼야 되겠더라. 등등의 14가지 정도의 일반 원칙들을 만들어 내셨어요. 보고 들으면 참 좋은 얘기들은 한데 이게 이제 연구잖아요. 학문적 연구로 따지면 이거를 실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만만치가 않아. 이렇게 복잡다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수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 그걸 다 이렇게 이론, 학문으로 검증해내기는 만만치가 않죠. 또 이분은 전체적으로 봤지만 개인의 이익보다는 조직 중심으로 하셨고, 그것도 이분은 조직이 이제 발전 과정상에서 사람의 인원이 몇 명이면 이런 조직 구조를 가져야 돼라는 이렇게 모든 조직이 동일한 조직 구조. 사실은 개별 기업이 가진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런 걸 무시했다는 비판이 있기는 하죠. 아마 이제 마지막일 건데요. 관리 과정. 이 베버의 관료제에 관련돼서는 많이 뭐 이전에도 경영학이 아니더라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베버의 관료조직론의 기본은 규율이 있어야 된다. 명확한 룰을 갖고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각 계층이 있다. 그리고 그 계층에 따라서 분업, 절차,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관료제, 관료 시스템을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노동이 분화되고 권한 정의, 그다음에 공식적 규칙이 있고 대우는 공평하게 해줘야 되고 경력제도. 여기서 이제 조금 중요한 개념인데요. 관료라는 사람들은 능력에 의해서 선발되어야 한다. 그렇게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예전 사회는 꼭 뭐 신분이라는 것이 더 중요할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능력과 과업에 따라서 그 적소에 맞는 사람을 선발하고 승진시키고 그래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요 특징 정도는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를 해서 그 과학적인 관리에 관련된 공부들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에 인간이 노동에서 소외되고 노동이 착취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뭔가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를 고민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인간관계론입니다. 인간관계론의 주요 개념은 생산성, 이게 효율이 높아지는 건 규정 갖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사람 간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해. 우리가 공식적으로 뭐 부, 과 뭐 이렇게 있는데 그 부, 팀 뭐 이렇게 해서 무슨 격리부가 잘 되는 거는 규정과 제도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개인 행동의 동기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욕구, 비공식 집단의 영향력에 많이 좌우된다라는 걸 발견해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직무만족, 자율권, 상사가 부하를 인정해주는 인간 중심 경영이 필요하다라는 주장들을 했죠. 주요 이론은 호손 실험, 이게 그 하버드 대학의 메이오 교수가 이 호손이라는 데는 아마 AT&T 미국 발전 회사, 전신 발전 그런 회사입니다. 공장에서 실험하면서 이제 이런 모티브들을 찾아내시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욕구 단계 이론, 이건 많이 보셨죠? 이렇게 쭉 삼각형에서 올라가는 거. 그다음에 XY 이론, 성숙, 미성숙 이런 것들이 인적 자원 관리론의 인간 관리론인 거죠. 인간 관리론의 주요한 이론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용어들이 우리 교재가 우리가 많이 쓰던 용어하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는데 그것도 통용되는 단어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험할 때 이렇게 누가 어떤 이론적 배경을 가지신 분들이 출제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용어의 스탠다드는 이거야. 이거 아니면 절대로 못 써. 이런 법칙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 새로운 용어가 갑자기 못 보던 게 나오면 굉장히 당황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교재는 다양한 단어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당황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인적자원 관리론이기도 하고 보통 얘기할 적에는 인간관리론이라고 얘기해요. 요 시점의 이야기로는 인간관리론이라는 얘기를 해요. 자원이라는 거, 리소스를 쓰는 건 좀 다른 얘기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크게 이제 몇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요. 조금 살펴볼게요. 호손 실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뭐 1차 조명 실험, 2차 계전기 실험, 면접 실험, 뭐 배전반 실험 이렇게 됐는데 기본적인 흐름은 그런 겁니다. 그 원래는 이분들이 그 교수님, 하버드 대학 교수님들이니까 연구 의뢰를 받았습니다. 연구 의뢰를 받아가지고 요 조명에 따른 생산성을 좀 파악을 해서 그 적절한 조명 조도를 좀 찾으려고 그렇게 실험을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서 일을 해서 이제 요 그룹, 조 그룹을 실제로 이제 조명을 바꿔놓고서 실험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연구비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하버드 대학교에. 그게 좀 당혹스러웠죠. 그러니까 이거 아닌가 봐. 왜 이러지? 다시 한번 해. 그래서 이제 계전기 시험장에서 다시 한번 또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했는데 효과가 또 없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안 되겠다. 이게 뭐가 문제인 거냐. 그러고 이제 그 실험에 참가한 종업원들, 공장의 노동자들을 불러 이렇게 모셔놓고 인터뷰를 한 거죠. 요즘 얘기로 따져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했는데 아니 근데 이렇게 했는데 뭐 차이가 없으세요? 왜 이렇게 보통 일 못하는 이렇게 사람들 중심으로 요 그룹이 만들어졌는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우리가 못한다 그러면 창피하잖아요. 또 다른 분은 이거 와서 자꾸만 이렇게 챙겨보고 뭘 측정을 하니까 이거 설렁설렁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이거 봐라. 조명이 문제가 아니네. 어쩌면 인간적인 심리적인 조건에 훨씬 더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으로 쭉 파악을 하고 다시 그러면 그 컨디션에 의해서 한번 다시 실험을 해봤더니 비공식적인 집단 행동이 이게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는 결론을 내신 겁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인간 관리, 사람을 관리해야 한다라는 하나의 갈래가 형성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호손 실험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행동은 도대체 동기부여는 어떻게 되는 건지, 사람의 행동이 왜 저렇게 되는 건지를 고민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 게 이제 욕구 단계설인 거죠. 나중에 다시 또 조직 행동 할 적에 이 부분은 다시 좀 다뤄지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은 이게 아마 고등학교 과정에도 이야기가 될 거예요. 크게 5단계가 있다 이런 겁니다. 생리적인, 안전한, 사회적, 존경의, 자기 실현의 욕구. 이게 외울 적에는 생리적으로 안전한 사회에서 존경받으며 자기를 실현하고 싶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잘 안 헤어집니까?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요 단계는 하층의 욕구서부터 상층의 욕구로 순서대로 발전한다라는 게 주요한 룰 중에 하나이고요. 다시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진 않는다라는 게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게 충족이 되면 다음번 욕구로 단계적으로 상승한다.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적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맥그리거라는 사람은 인간에게는 크게 2가지 유형이 있다. 이게 약간 동양적으로 보면 성선설, 성악설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게 일단 X니까 꼬표, 일도 싫어하고 야망도 부족하고 책임감도 없고 뭐 변화에 저항하고 변화에 저항하는 사람 진짜 많이 봅니다. 이게 저도 직장 생활을 좀 상당 기간 했는데 뭐 새로 하나 바꾸자고 하면 전략 쪽에서 제가 일을 했었는데요. 뭐 하나 바꾸자고 하면 안 된다는 이유를 36,750가지를 댑니다. 어찌나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많은지 변화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조건이잖아요. 익숙한 게 편한데 변화라는 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변화에 저항합니다. 그래서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움직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비자발적인 거. Y로는 동양학으로 따지면 성선설 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일하기 좋아하고 자신을 통제 가능, 책임감도 강하고 창조력 상상이 풍부하고 뭐 자신의 행동은 자신이 알아서 가고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X적이기도 하고 Y적이기도 하고 그럴 텐데 어쨌든 이분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들어서 움직여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셨던 거고요. 아지리스라는 분은 성숙, 미성숙 뭐 비슷비슷합니다. 이걸 나누면 미성숙한 상태에서 성숙한 상태로 지나가기 때문에 조직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미성숙했다고 문제가 아니라 미성숙한 사람들 어떻게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분들입니다. 됐고요. 허츠버그의 이요인 이론은 조금 이야기가 많이 되는 부분인 건데요. 이 인간의 욕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셔요. 이분은 첫 번째 요인은 불만 요인, 위생 요인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화장실이 위생 요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화장실이 깨끗하면 그거에 만족하고 행복해 합니까? 화장실이 깨끗한 게 기본.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행복하지는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는 그런 걸 이제 위생 요인이라고 하고요. 만족하는 요인은 다로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분리되어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분이 허츠버그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아무리 깨끗이 해봐야 그걸로 우리가 이 만족하고 인생의 행복을 느끼고 그러지는 않는다. 행복할 수 있는 요인은 돈을 많이 벌던 아니면 인간적으로 내가 성취감을 느끼던 뭐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요인들을 만들어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고요. 이 인적자원관리론, 인간관리론에서 이렇게 학문적으로 평가를 하면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정말 새로운 시각들을 만들어낸 거 맞죠? 비공식 집단이라는 거를 찾아내기도 했죠. 인사적 기능이라는 게 문제 해결하고 할 적에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은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 이렇게 실험이나 이렇게 그 요즘의 학문의 기준으로 보면 뭔가 이렇게 계측된 수치로 만들어낼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적 타당성이 결여된 거죠. 생각이 더 많은 거죠. 이론적인 거죠. 갈등을 너무 이상적으로 보고 집단 의사결정, 민주주의가 때로는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노조라든지 이 부분 아까 우리가 인간 없는 노동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여기는 조직이 없는 인간, 조직에 관련된 부분이 방기되어 있는 그러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근대적 이론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버나드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이제 조직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인간이라는 사람은 선택력, 뭘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거를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선택을 한다를 첫 번째 전제하셨어요. 그리고 조직이라는 거는 개인이 그 능력의 한계를 극복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형성되는 협동적, 말이 어렵습니다. 협동적 노력의 결정체. 기본으로 얘기하면 내가 혼자서 못하니까 조직적으로 딱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 수단으로 만들어내는 협동의 체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조직이라는 거는 개인의 재반 활동과 재력의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다라는 게 전제하에 조직이라는 거는 목적, 의사소통, 공헌의욕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직이라는 건 만들어진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을 이루려면 다 모여 있다고 이게 해결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야기해야 됩니다. 야, 이거라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자라고 하는 의사소통을 해야 해요. 그렇게 해서 역할을 맡았는데 개인이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안 생기면 이게 뭐 목적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공헌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조직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목적 달성 능력, 유효성,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합니다. 조직의 유효성이라고 얘기하면 조직이 목적을 얼마나 잘 달성할 수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인적 동기의 충족, 그 충족을 하기 위해서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 이론들이 사이먼 선생님에 의해서 조직 이론으로 발전을 하게 됐는데요. 사이먼은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시면서 정말 현대 경영학의 또 새로운 한 장을 여신 분인데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아까 우리가 고전적 가설에서 인간은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적의 대안을 찾아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전제를 했는데 실제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뭐 시장만 봐도 시장의 가격이 언제 뭐 그렇게 수요 공급에 따라서 막 착착착 움직입니까? 중간에 여러 가지 노이즈, 잡음들이 끼고
예상치 않았던,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그런 거 아니구나. 우리가 다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인간이라는 거는 합리성이 제한돼 있다.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려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정보 수집을 다 할 수가 없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그리고 정보를 수집했다 한들 그거를 다 계산해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정보, 제한된 정보와 제한된 계산의 하에서 그래도 이 정도면 선택할 만하다라고 하는 제한된 합리성 하에서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정보 수집, 계산 능력의 한계하에 주관적인 합리적 선택을 하는 게 바로 우리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서 조직을 딱 만들었는데 조직 균형 이론도 사이먼 선생님의 굉장히 주요하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론인데요. 조직이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성원의 공헌에 대해서 보상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게 없으면 조직이라는 게 구성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조직은 공헌과 보상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조직 균형 이론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되셨고요. 그래서 아까 이때까지 쭉 설명했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전통적 관리론에서 출발했죠. 그래서 포드, 그다음에 테일러 뭐 이런 분들, 인간 없는 조직. 이때 주요 관심사는 자, 이 직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라서 동작을 연구하고 시간을 연구해서 효과적으로 개별 사람의 직무를 설계하느냐가 관심의 초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노동이 소외되고 노동이 착취되는 것 같고 뭔가 불합리하다, 인간적 요소들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서 인적 자원 관리론 혹은 인간 관리론이라고 하는 사회적 요소, 비공식적 모임 이런 부분들을 주로 대안의 체계로 내세운 학문들이 있었어요. 이런 분들의 연구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또 이게 비판은 조직 없는 인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 두 가지를 다 관리하고 종합해야 한다라고 하는 근대적 관리론이 이제 양자의 조화 균형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스템 이론, 요 이제 최근의 이론 몇 가지를 설명드리고 이번 시간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최근의 이론 중에 좀 아셔야 하는 것들은 시스템 이론입니다. 시스템이라는 거는 복잡한 환경, 조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이게 다 똑같은 겁니다. 조직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건데 시스템이라는 거는 환경이라는 거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 내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동 혹은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상호 관련된 부분의 집합, 말이 어려운데요. 우리가 이렇게 뭐 하나를 해결하는 함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함수는 이 외부적의 환경들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요걸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 요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요 개별의 하나도 또 다른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 우리 사람의 몸을 보면 인간이라는 거는 하나의 시스템인 거잖아요. 이 시스템으로 보면 외부에서 공기도 받고 태양도 받고 이 뭔가 외부의 환경과 접촉을 하면서 그런데 그래서 사람이라는 하나의 생명체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건데 그 안에 보면 위장도 있고 소화기관 이게 뭐 식도부터 해서 위장으로 들어가서 장에서 흡수시키고 이러면 소화기관이 하나의 또 시스템이 되는 거잖아요. 망막이 있고 뭐 동공이 있고 이래 갖고 바깥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이렇게 시각적인 시스템들이 개별의 시스템들이 이 시스템들이 다 모여서 사람이라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시스템 세상 모든 것들이 조직이라는 것들이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 이제 시스템에 관련된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스템의 종류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개방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외부의 환경과 호흡을 하면서 들락날락 뭔가 지금 동태적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개방 시스템인 거고요. 그런 거 없어. 그냥 그 안에서만 그냥 다 움직이는 거야라고 하는 게 이제 폐쇄 시스템. 이건 고전적 이론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변수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 고전 이론, 그러니까 테일러와 포드의 개념 하에서는 외부가 움직이는 게 없이 그냥 그 안에서만 효율을 지키면 최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고
현대 조직 이론에서 얘기하는 개방 시스템이라는 거는 외부와 계속 뭔가가 순환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 조직의 이 시스템 내부의 적응,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현대의 개방 시스템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이론은 상황에 관련된 이론입니다. 상황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주로 얘기하는 게 그런 거인 거예요. 경영학이 실용적인 학문이지 않습니까? 실용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보다 보면 막 완벽한 법칙이라는 게 경영학에는 없습니다. 경제학은 수학적 모델로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완벽한 모델들이 있다면 경영학에서는 주로 그래요. 똑같은 상황이 외부의 변수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유일만능의 원칙이라는 게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고 그 해결책이 모든 경우에 다 해결이 되는 그런 유일만능의 해결책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거가 전제가 되는 게 상황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직 행동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 행동하는 것의 보편적 원리가 모든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칙이라는 건 없다. 중요한 건 뭐냐면 각 상황마다 꼭 적합한 행동들이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각 상황과 거기에 맞는 행동을 찾아내어야 한다라는 게 상황 이론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각 상황, 조직 특성 이렇게 하면 지금 막 힘들 때 이럴 때는 좀 센 사람이 센 리더 규율을 가지고 끌고 나가야 돼. 상황이 막 좋을 때, 야 지금 이럴 때는 좀 이렇게 풀어놔도 괜찮아.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리프레시하지 않으면 다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지켜내지 못해 하는 각 상황에 맞는 행동들. 그래서 이럴 땐 이런 게 맞는 거야, 저럴 땐 저런 게 맞는 거야라는 적합 관계를 규명하고 있는 거죠. 주로 많이 보는 변수들은 조직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 지금 환경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 지금 사용하는 기술이 어떤 부분에 있느냐를 중요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행동의 주체로 조직. 그 자체, 조직 덩어리, 개별 인간을 보지 않고요. 덩어리인 조직 자체를 기반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모형은 상황 변수. 그러니까 이게 그럼 어떤 상황에 어떻게 행동해야 돼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냐를 보는 것은 그 조직이 처해 있는 환경, 그다음에 기술, 그다음에 규모. 작은 기업, 큰 기업은 다르잖아요. 처해져 있는 상황이 요런 것들을 이제 변수로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직의 특정 변수는 조직 규모, 조직 과정, 개인의 속성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직 성과 변수에서는 유효성, 아까 말씀드렸죠. 목표를 얼마나 달성할 수, 조직 유효성이라는 건 목표를 달성하느냐의 문제이거든요. 그다음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달성하느냐. 그래서 이게 각각 막 환경이 이럴 때, 조직 규모가 이럴 때는 어떤 일을 해야 돼? 이런 기술을 쓰고 저런 개인적 속성들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라는 이런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각각의 상황에 맞는 행동들, 조직의 구조들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리더십 때도 리더십의 스타일들을 연구하는 그런 이론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Z 이론이 이제 좀 그닥 최근 이론은 아니지만 조금 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닥 제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라 그런지 한번 설명 먼저 해볼게요. 어떤 내용인 건지. 이게 왜 지금 이 Z 이론이라는 것이 이야기가 됐냐면 미국이 전 세계의 유일한 강자로 막 이렇게 군림하다가 어느 순간 미국의 공황이 닥쳐오고 이렇게 미국의 시스템이 가야 되나에 대한 고민들이 막 생겨요. 근데 그때 일본이 두 번의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걸치면서 굉장한 경제적 발전을 하게 돼. 전쟁이 있으면 전쟁에 대한 물자가 필요하고 가까운 데서 멀쩡한 나라가 일본밖에 없으니까 일본에서 물건이 갔겠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굉장히 크게 그 당시에 발전을 했거든요. 일본이 이렇게 경영적 발전을 하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막 전 세계 50대 기업에 일본 기업이 33개 올라가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도대체 일본 기업의 강점은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봤더니 이제 일본식 J타입이라고 하죠. 일본은 종신고용이라는 게 굉장한 강점이었죠. 한번 회사 들어가면 이제 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결정도 경영자가 딱 결정 내리는 거라기보다는 집단적으로 토론, 분임조 뭐 이런 거 이게 다 여기서 만들어진 겁니다. 집단적으로 의사결정하고 의사결정에 집단적으로 참여했으니까 책임도 집단적으로 집니다. 대신 이게 종신고용이니까 뭐 승진 자리가 이렇게 막 퍽퍽 나오겠습니까? 느린 평가, 느린 승진 이런 거가 있고요. 통제가 오래 같이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명령, 규율 뭐 이런 게 꼭 문서로 되지 않아요. 비공식적인 아까 말씀드린 비공식 집단 뭐 이런 것들이 야씨 규정과 절차에 야씨 우리끼리인데 좀 이렇게 좀 해줘 뭐 이런 것들 통합니다. 뭐 이런 거가 일본 스타일의 중심이었다는 거죠. 일본의 발전을 견인했다고 보는 거죠. 거기에 반해서 A타입이라는 건 미국은 뭐 그냥 맥잡 이런 거잖아요. 오늘 고용했다가 내일 일 없으면 그만하고 이게 너무 쉬워요. 그리고 의사결정도 경영자가 합니다. 혹은 그냥 관리자가 직접 합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의사결정했으니까 책임도 개인이 집니다. 단기 고용, 인아웃이 빨라요. 그러니까 평가나 승진이 빠르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비공식적으로 사람의 인간관계에서 통제하는 게 아니라 규정, 페이퍼에 의해서 통제를 합니다. 공식적으로. 뭐 이런 것들입니다. 보니까 얘의 장점이 있고 얘의 장점이 있더라. 그 두 개를 합치자라고 이 오우치라는 분이 딱 이름도 일본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긴 한데 미국에서 공부를 그러니까 이 2세처럼 일본 분이시긴 하면 미국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니까 당연히 이런 걸 공부하셨겠죠. 이론을 만드셨겠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Z라는 형태의 좋은 점들을 따오는 겁니다. 종신고용, 장기고용으로 일단 하고 의사결정은 집단적으로 하고 대신 책임은 개별적으로 지자. 이게 집단이 책임지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승진은 좀 천천히 하도록 하자. 통제도 비공식적인 게 낫다고 보는 거죠. 훨씬 세니까 인간관계에 의한 거니까. 대신 평가를 할 적에는 공식적으로 하자. 그다음에 적절하게 전문적인 경력을 검토시키자. 관심은 요 부분보다는 전체를 중심으로 관심하자라는 Z 이론을 만드셨어요. 뭐 좋은 얘기들입니다. 이게 경영 이론은 들을 때는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기업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쉽지 않습니다. 이론과 실제가 정말 다르구나라는 부분들을 알게 되고요. 몇 가지 구조조정에 관련된 몇 가지 이론들만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오늘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웃소싱이에요. 아웃소싱은 경비 절감을 위해서 외부의 인력, 시설, 기술, 자원들을 활용하는 거. 이게 내부로 들어오면 외부에 나가 있으면 그 부분만 딱 쓰면 되잖아요. 그 해당 시점이라든지 해당의 기능만 쓰면 되는데 내부에 있으면 막 바쁘지 않아도 1년 365일 돌아가는 거 아니니까 그 관리 비용 혹은 유지 비용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딱 떼어서 외부에다가 시켜버리는 거죠. 아웃소싱이라는 거고요. 다운사이징이라는 거는 쭉 줄여내는 거니까 기업의 규모나 사업을 축소시킨다라고 보면 됐고요. 리엔지니어링이라는 거는 환경이 막 바뀌잖아요. 근데 10년 전에 우리가 유지했던 환경, 기업의 환경, 뭐 시장의 환경하고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조직이나 구조, 그다음에 생산의 방법들을 바꿔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벤치마킹은 쟤네가 저거를 굉장히 잘하는구나. 우리도 저 방법을 연구해서 비슷한 형태 혹은 같은 형태로 가보자. 벤치마킹 대상을 정하고 거기를 쫓아가는 거를 벤치마킹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오늘 첫 시간은 끝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기업이 어떤 거인가에 관련해서 같이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